방금 학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유관홍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현대중공업에 1973년도 초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으로도 들어가서 대표이사 사장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마치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을 그만두고 난 뒤에 저는 북한에다가 조선소를 DMZ에다가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통영에 있는 시작하는 성동조선으로 자리를 옮겨서 세계에서 유일한 성동조선이 일반 조선소에는 드라이독이라는 데서 배를 짓지만은 성동조선에는 드라이독에서 배를 짓지 않고 육지에서 배를 지어서 자동차와 같이 생산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기차 레일을 깔아서 완성이 되면 물에 띄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성동조선입니다. 그것이 세계에서 유일한 현재 조선소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제목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대단히 넓지만은 저 나름대로 요약해서 기업가 정신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와 지금 여러분이 대학을 다닐 때는 개념의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졸업을 해서 어느 대기업이나 혹은 국가 공공기관에 취직을 하겠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학교를 하고 창업을 뭐를 할 것인가, 뭐를 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이 저희들하고 시대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은 졸업을 할 때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졸업할 당시 경제 수준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참 다 협력과 혹은援助를 받는 그런 국가였지 지금과 같이 우리가 주는 그런 국가이지를 못했던 때에 저희들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경상통상대학에 들어와서 무슨 공과대학 졸업을 한다고 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 이런 생각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유효한 세계 부자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가 공과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가 창업을 해서 세계에 1, 2를 하는 부자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가 정신에서 나이팅게일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가 아는 분들이 이 백의의 천사, 간호,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나이팅게일은 간호가 주가 아니고요. 그분은 행정가요, 정치가요, 통계학자고 이런 방면에 더 앞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853년에 크림 반도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자꾸 분란을 만들고 있는 것이 러시아란 나라는 겨울에 너무 춥기 때문에 겨울에 지지 않는 배를 댈 수 있는 항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우크라이나 근처에 있는 크림 반도를 점령을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이 과거 1853년도부터였습니다. 1853년에 크림반도 전쟁이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이런 나라의 연합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을 붙는 것이 크림 반도 전쟁입니다. 그때 당시에 각국의 나라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전쟁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림 반도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군이 죽은 병사의 인구가 45만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10만, 영국이 2만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싸움을 하던 프랑스 10만이 죽었는데 영국은 왜 2만이 죽었을까? 러시아는 45만 명이 죽었는데 왜 영국군은 2만이 죽었을까? 그때의 야전병원에 대한 책임자로 나이팅게일이 신부 수녀 몇 분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첫 번 전쟁에 참여를 해보니까 실제로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는 전쟁 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질병들, 그 다음에 영양 상태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상태, 겨울인데도 따뜻한 오복을 준비를 못해서 질병에 의해서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반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통계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렇지만은 나이팅게일은 통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사람, 군을. 그러니까 20%만, 10명 중에 20%만 총에 직접 맞아서 죽는 병사였고, 나머지 80%는 전부 다가 다른 병에 의해서 간호를 잘 못해서, 준비를 잘 못해서, 영양이 부족을 해서, 그 다음에 환경을 잘 못 갖추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질병에 의해서 오는 거가 80%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나이팅게일은 자기가 친구가 영국의 국무부에 자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매일 전송을 합니다. 이거를 좀 도와달라, 저거를 좀 도와달라, 현 상황은 이렇다. 그러면서 나이팅게일은 그 당시 빅토리아 여왕한테 죽은 병사들에 대한 기록을 통계를 내가지고 빅토리아 여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은 실제로 결과적으로 2만 명이 죽었지만은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 나머지 80%가 국가가 준비를 잘 못해 줬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전사자가 더 많다라는 것을 통계를 내서 보내주니까 첫 번에는 를 못하다가 국무부에 있는 그 나이팅게일의 친구가 뒤에서 사포트를 해서 빅토리아 여왕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돌아와서 빅토리아 여왕한테 나이팅게일이 직접 가서 대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화가 나서 영국 의회를 해산을 시킵니다. 어원들이 다 뭐를 했느냐? 영국 병사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을 때 너는 뭐를 준비를 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의회를 해산시키고 나이팅게일을 국무부에 근무를 하게끔 시키니까 국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합니다. 영국의 국무부는 전부 다 남자만 근무를 하지 여자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부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이 만들었던 거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야전병원에 대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이팅게일을 하면 전부 다 간호, 그 다음에 병사들 뭐 세기의 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를 가지지를 못하고 자기 친구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제일 여왕인 빅토리아 여왕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표준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이팅게일은 사업에 대한, 행정에 대한, 통계에 대한 개념이 확실했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전쟁에서 2만밖에 주식자를 안 했습니다. 러시아가 45만 죽을 때.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빅토리아하고 그다음에 자기 친구하고 이렇게 삼자가 삼각편대를 잘 이루어놨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나라도 미래의 전 세계 국가의 야전병원에 대한 표준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앙리두앙이 서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있는 적십자, 그러니까 국제 적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은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나이팅게일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그 영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면 1853년도의 사람인데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왜 기억과 정신에서 나이팅게일을 서두를 잡는가 하면, 존경하라고 제가 멘토를 가지고 있는 정주영, 현대를 만들었던 사람, 여러분이 기억 속에 혹시 살아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버린 지 오래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현대라는 이름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주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주영은 현대건설이라는 회사, 그전에는 뭐 조그마한 쌀 가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동차 서비스 조그마한 회사 해다가 현대건설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1965년도에 현대건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외의 건설로서 해외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 해외 공사가 태국에 있는 약 100km의 4차선 고속도로를 만드는 공사였습니다. 그 공사가 미국의 차관에 의해서 짓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현대건설이 수주를 해서 태국에 갔습니다. 그 태국에 1965년도에 태국에 갈 때 김포공항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 직원들이 가는 사람을 배웅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김포공항에 직접 갔습니다. 손을 흔들고 또 그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고 그렇게 환송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은 벌써 태국에 고속도로를 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암묵적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김포공항에 나와서 현대건설의 직원을 배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현대건설은 그 태국 공사 그 100km 되는, 정확하게 하면 98km입니다. 그런데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현대건설의 회장인 정주영은 모든 기업은 신용이 우선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적자를 감내를 하고 그 공사를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니까 미군에서 다른 공사를 맡겨서 건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65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가 건설이 시작합니다. 1968년 2월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 전에는 바로 정주영과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돈이 없었습니다. 차관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의 도로에 운전되고 가는 차량의 숫자가 5만 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5만 대밖에 안 되니까 어느 나라에서 차관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너그 나라는 5만 대밖에 안 되는 그 차량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 수
없다. 차관을 못 냈다. 그 사정을 박정희와 정주영은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에 가서 100km 연습을 다 하고 난 뒤에 무엇이 필요하고 뭐가 실수를 했고 뭐를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사전에 교감을 해서 1968년 2월 달에 삽질을 시작을 해서 1970년도 7월 달에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400km를 완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온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태국의 그 경험을 가지고 박정희와 정주영이 매일 돈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고속도로 400km를 돈을 얼만큼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보니까 적어도 무슨 5년에서 10년 걸리는 그러한 400km를 단 2년 반 만에 400km를 닦아서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단시간에 그리고 가장 적은 돈으로 고속도로를 닦기 시작을 합니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 시작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야당인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연일 대모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돈도 없는데 고속도로 닦느냐? 뭐 가지고 고속도로 가고 뭐 가지고 차량이 움직이겠느냐? 연일 대모를 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도 통상이지만은 국가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것이 국가라는 것은 국가의 부의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산업이 살아나야만 국가 부가 일으켜진다. 그리고 그 산업이 살면 그 산업 자체에 어느 한 기업이나 어느 한 사람이 움직이지 말고 꼭 분업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두껍지만은 기본의 전략은 그 두 가지 해서 하나 전부가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국가가 부를 만들려고 그러면 소비지향적이 돼야 된다. 소비를 해야만이 국가에서 그 이전에는 국가의 부를 가지는 것은 바로 전략하고 건금 전략을 하고 농사를 잘 짓고 하는 것이 국가의 생각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 혁명은 1760년도입니다. 1670년도입니다. 그것이 영국에서 스팀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만들 때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1676년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떠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인데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은 그때는 소통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정조 때는 갓 쓰고 두루마기 있고 양놈 이거 따져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지날 때인데 벌써 1차 산업혁명이 있는 영국에서 스팀 제너레이터를 만들어낼 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인데 이론은 똑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재가라는 사람이 정조 때에 똑같은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부를 만들어내려면 소비지향적이어야 된다. 그때 당시는 정약용이 있을 때입니다. 정약용의 이론은 뭔가 하면 건금 전략하는 겁니다. 아끼고 서지 않는 것. 그것은 국가의 부를 만들어내지를 않는다. 박재가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누구도 믿어주지 않죠. 박재가는 그때 당시에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또 유명한 임원 경쟁지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집을 예를 들면 20평을 짓는다라고 하면 석가래는 얼마나 두꺼운 나무를 쓰고 그 다음에 기둥은 몇 개를 하고 이런 거를
표준을 해서 전 국민들이 똑같이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서유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시조선 때에 세종대왕도 존중을 하지만은 더 존중을 하는 사람은 정조대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조대왕은 40살, 50살도 되기 전에 죽고 맙니다. 정조대왕이 조금 더 살았으면 우리나라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른 방향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아무런 국제사회하고 연관이 없는데 벌써 브리테니까 그러니까 큰 대형 사정과 같이 만드는 서유고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부의 원천을 만들어내는 박제가가 있었다는 거가 그거는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돌아와서 정주영은 서울에서 부산 고속도로를 만들 때 400km를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는 금액이 대충 여러분 얼마 생각이 들어집니까? 400억이었습니다. 1km를 만드는데 1억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1m 만드는데 1억. 그런데 정주영과 박정희의 합작에 의해서 우리나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고속도로를 빨리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돈이 적게 만들어낼 건가. 밤 24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km가 되는 것을 2년 반 만에 완성을 하죠.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다 완성을 하고 난 뒤에 동시에는 베트남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베트남 전쟁에 가서 또 현대건설이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1970년도 초에 박정희가 정주영을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외환보유고가 1억 불밖에 없다. 정 회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수출을 하는 거가 뭐 가발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배를 하나를 수출을 하면 그때 당시에 25만 톤 수출하면 5천 불입니다. 1년 내내 수출해봐야 1억 불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배 한 척 수출하면 5천만 불이다. 정 회장, 조수소가 어떻게 했느냐. 정주영 회장이 조수소 좋습니다. 내가 조수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건설이 그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다가 차관을 얻으러 정주영 회장이 갑니다. 자, 좀 조수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차관 좀 주시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가 당신이 배를 수주를 해오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차관을 주겠구만. 그때 당시 현대건설은 현대울산, 현대중공업 자리가 뭐 아무것도 없죠. 기계도 들어와 있지는 게 아니라 가서 땅 갈고 그 다음에 드라이동 만들고 공장 건설하고 이럴 때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배를 수주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차관을 안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정주영 회장이 그리스의 선박왕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선박왕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돈에 걸이 있는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너 유럽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보다 대한민국은 철로 만드는 배를 만드는 그가 벌써 몇 년 전에 우리를 믿고 배를 수주를 해다오. 그래서 두 수주를 해왔습니다. 그 두 척 수주가 1억 불입니다. 그거를 MOU 만드는 걸 계약서를 들고 영국에 가서 차관을 만들어서 현대중공업을 만들었습니다. 기업가나 국가의 장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잘 살게 하고 국민이 편하게 만들려고 하면 기업의 장이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되고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국민을 위한 생각들이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이 연합해져야 국민이 됩니다.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매일 국회의원들이 하는 꼬라지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싸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당연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몇 년 동안의 대통령인 사람보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래도 지금 이제 국가를 어떻게 잘 살게 할 건가? 반도체에 대한 사항을 업무를 어떻게 할 건가? 전 대통령은 그러한 생각도 말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통령은 경험이 짧고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국민이 잘 살겠다 그런 생각은 정확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반도체라는 것이 뭡니까? 반도체라는 것은 과거의 산업의 살은 철이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조가 큰 10대 전소를 열거를 하면 한국에 있는 포스코,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신일본 제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제철소 하나, 나머지 7개는 전부 다 중국입니다. 세계 10대 제철소가 7개가 중국입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에 있을 때 중국에 있는 제일 높은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 현대중공업을 방문을 합니다.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현대중공업보다 더 큰 조선소 만들어라.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조선소가 졸지에 중국에 한 4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중국은 산업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대로 갑니다. 지금 산업의 살은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반도체를 중국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굴기를 만듭니다. 반도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선은 첫째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기계를 만들고 반도체 설계를 하는 설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야 된다. 정주영 같으면 첫 번부터 반도체를 만들 때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두 번째 반도체 설계를 누가 할 건가? 우리가 해야 된다. 저 기억에 1980년도에 정주영 회장이 울산에 내려와서 우리를 모아서 회의를 하면 1980년도에 뭐를 우리한테 주문을 했는가 하면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빨리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 80년도에 지금 한참 떠돌고 있는 배터리를 80년대에 정주영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이 없는 거죠. 회장님이 해도 너무 앞질을 간다. 우리 개념이 없는 거다. 그런데 그분은 개념이 서 있었던 겁니다. 국가의 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국민을 잘 살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양반의 기업가 정신은 이렇습니다. 허벌판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새로운 아이템을 생산을 해서 그거를 수출을 해서 그거를 들여서 국민을 살게 만드는 것이 그분이 기업가 정신의 기본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자기가 만들지 않는 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손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공장을 테이크오버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국가 정신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새로운 공장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이 쉽게 만들어지고 그거를 건설을 시작을 하면 거기에 대한 철이 필요하게 되고 인원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아이템이 만들어지면 무에서 유를 창출을 해내서 새로운 어떤 가치가 생성이 되는 아이템으로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은 어떤 아이템이든지 간에 이제는 한국하고의 경쟁이 아니라 바로 세계 경쟁을 해서 세계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틀림없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세계 1등이어야 된다. 이것이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안에는 배만 만들지를 않습니다. 배만 만들지고 않고 큰 회사가 한 6개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첫째는 옵쇼, 그러니까 저 해양에 대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랜트 사업이 해라고 해서 현대에서 나가서 해외에서 발전소 지어 공장 짓고 하는 그러한 플랜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분이 건설 현장을 누볐기 때문에 건설에서 필요한 것은 에스컬레이터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장비 회사를 현대중공업 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선에서 들어와서 조선만 배만 만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주영의 아들 정몽준 회장이 딱 가서 장비 사업본부를 맡아라. 거기는 자동차 만드는 곳 비슷합니다. 근데 16년 동안에 적자를 보는 그런 공장이었죠. 16년에 동안에 적자만 만드는 그 공장을 당신이 가서 만약에 성공을 하지 않으면 까딱 들어서 이걸 든지 문을 닫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가서 2년 만에 16년의 적자를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흑자의 전환의 기본은 뭔가 저는 모든 생산 공장의 연결은 설계가 우선이다. 저희 기업가 정신은 설계가 우선이다. 그런데 가보니까 울산에 설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서울에다가 설계 사무소를 만들어 놨다. 그런데 제가 부르려고 하니까 서울 사람이 전화로 이렇게 감히, 그래서 가자마자 조선에 있을 때는 생산성 베이스가 노동 생산성이 위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는 중장비 회사에 와 보니까 생산성 향상은 노동 생산성이 아니고 바로 설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설계에서 일의 단위를 저는 통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카베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일의 단위가 몇 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설계 있는 사람한테. 그런데 생산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설계 있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아무도. 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카베이터 하나를 만드는데 일의 단위가 몇 개냐? 설계도 동일하고 생산도 동일하고, 그러면 그것이 25개 같으면 15개로 만들어서 생산을 할 수 있을 거냐? 25개의 단위 양을 15개로, 그만큼 품질이 우수해집니다. 사람의 손이 한번 거침으로 인해서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의 단위가 작아지면서 품질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전에 만들어 놓기 때문에 생산량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중장비를 1년에 1000대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가서 3000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부품 사장들을, 그룹에 있는 사람, 미국 사람 다 불렀습니다. 지금은 당신은 1000대 기준으로 납품하는데 3000대 기준으로 단가를 결정을 해서 미국의 엔진부터 시작해서 유럽 지역에 있는 각종 장비들 전부 다 3000대 기준으로 원가를 다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1년 후에 3000대 생산이 원가를 올릴 만큼 내가 환원을 해주겠다. 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원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고객 지향인 것이 뭐냐? 고객이 왜 현대 중공업의 중장비를 사지 않고 있느냐? 저는 우리나라 전체의
운전하는 사람을 다니면서 왜 현대 거를 사용하지 않느냐. 뭐 어떻게 하면 현대 거를 사용이 되겠느냐. 고장이 안 나야 된다. 만약에 고장이 나더라도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S가 초를 다투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격이 뭐 똑같다.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다 적으로 주었어. 제가 나는 형태로 해서 장비를 만들어 내겠노라 라고 공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공업은 여러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100m 높은 데 가서 농성을 하고 LNG 배 점령해갖고 현장의 근로자들이 데모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8시에 공장에 오니까 깜깜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용접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관리자들이 나서서 세팅을 다 해놔놓고 16년 동안의 적자였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이상은 7시를 하는데 저는 중장비 사업본부장을 해서 6시, 아침 6시에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6시에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됩니까? 4시는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다 보고 뭐를 부족한 거가 뭐가 흐름이 끊긴가 이런 걸 해서 6시 회의를 참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라는 큰 회사 안에 사업본부는 부장급들 본부장이 6시에 일을 하는데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 다른 사업본부에 있는 사람 7시에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면 나는 같은 월급쟁이인데 오너한테 이 잘 보이려고 그러는 왜 같이 7시에 안 하느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뭐 들은 척만 척했습니다. 16년 동안에 적자 나는 회사였기 때문에 서울에 다 데리고 울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 전임가 현대중공업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 부르디만에 왜 서울에 설계가 사무실이 있는 줄 아느냐? 저는 그런 거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업부가 잘 되려면 설계가 내 옆에 언제 도사리고 돼. 그래서 회장이 절대로 못 냅니다. 회장님, 저한테 사업본부를 맡겼으면 잘 못했을 때 완치 쉬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설계는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준비도 안 해줍니다. 설계가 몇백 명을 내려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본부에다가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에 있는 다른 사업본부에 다니면서 조금 느슨한데 전부 다 합치고 이랬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격도 알고 친구도 많고. 유관홍 저놈 잘 못 건드리면 골치 아프니까 막 이야기하는 대로 다 들어주자. 저 해양사업본부에 가니까 좀 허스름한 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설계 몇백 명을 전부 해양사업본부의 사무실로 다 넣었습니다. 회사에는 해서 반대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정주영 같으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주영 같았으면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바로 정주영의 아들 정몽준이가 픽업해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네 회장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나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월급제기가요. 그때 당시에 저는 부사장이었습니다. 회장하면 이만큼 높은데 이렇게 달려들어서 내 의견대로 바꾸는 것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16년 동안에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적자를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986년도에 정주영 회장이 소련을 초청을 했습니다. 소련의 초청을 받아 난 뒤에 저는 정주영 회장의 명령에 의해서 제가 소련에 갔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하고 대사관도 없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동경에 가서 소련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발급 받아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하바르스크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라디보스톡, 나우드카, 슬라비안카 이쪽으로 처음 다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소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인민을 좀 잘 살게 해다오. 소련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덩치도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11월 말에 저 하바르스크라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11월 말에 벌써 눈이 이만큼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트랩에요. 소련의 높은 사람이 일로 쫙 줄을 서갖고 내리는 걸 전부 다 고개를 숙이면서 환영을 합니다. 내 가는 거 소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한번 기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동쪽의 조그마한 나라가 자유주의 국가의 종주국인 소련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들이 비행기 트랩까지 내를 나오고 내 짐을 들어서 내한테 이렇게 90도로 절을 할 때 대한민국으로 태어난 사람, 현대로서 근무를 하는 이런 자존심,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 때 파티를 하는데요. 소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민들이 너무 못 살기 때문에 자기가 전 세계에 어느 국가가 어느 모델을 가지고 국가가 짧은 시간에 국가를 제대로 사는 곳으로 만들어내냐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나오더라. 대한민국을 조사를 해보니까 정치가로서의 박정희가 나오고 기업가로서 정주영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테리 빅토리아 여왕이나 국무부에 있는 자기 친구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잘 살게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혼연의 힘과 열정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2년 만에 저는 중장비 국장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정몽준 회장이 나를 딱 집어서 현대미포조선의 현대미포조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리선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 수리선을 만드는 회사에서 수리선을 안 만들고 전부 다 드라이독이 4개가 있는데 3개를 전부 다 신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조를 전환을 하면서 어려운 배, 파이프레이어, 들어보지도 못하는 현대중공업에서는 짓지도 안 하는 거. 그런데 수주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가 전부 다 그런 어려움을 있는 어려운 배를 수주를 합니다. 그러니 1년에 현대미포조선이 4천억의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정몽준 회장이 나를 딱 집어서 현대미포조선으로 가라. 저는 가서 뭐를 시작을 했는가 하면 배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벌크, 곡물을 싣고 철광석을 만드는 벌크가 있고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 배, 기름을 운반하는 정류 운반, 그 다음에 완성되어 있는 기름을 운반하는 배, LNG 할 것 없이 여러 수십 종류의 배가 있는데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한 종류의 배만 짓겠노라. 현대미포조선의 사장이 되어서 가서 한 종류의 배만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시선이었습니다. 프로덕트 캐리어. 정류대에 있는 기름을 운반하는 배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만, 30만 톤 배를 지을 때 현대미포조선은 정류대에 있는 기름 커봐야 5만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3만 톤에서 5만 톤 배만 한 종류의 배만 짓겠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영업하러 다녔습니다. 세계에서 한 종류의 배만 짓는 조선소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미포조선에서는 피시슨 한 종류만 짓겠노라. 그때 당시 저는 현대중공업에서 품질 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KHU, 오나들하고 항상 상대를 하고 성급들하고 항상 상대를 하기 때문에 KHU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저에 있는 사람 알지만 선주들이 다 압니다. 미포조선에 와서 나는 품질 제1주의로 그 다음에 델리버리 정확하게 맞춰주는 걸 하겠노라. 여러분이 배를 피시선을 지을 때 현대미포조선을 참여를 해다오. 그러니까 선주 피시선만 지을 때 현대미포조선을 참여를 해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소 안에 한 종류의 배 설계 똑같지요? 생산 똑같지요? 구매 똑같으면 얼마나 원가가 줄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원가만 줄어집니까? 품질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 대신 나는 선주들이 스펙을 100%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만에 그 4천억씩 적자 보는 조선소를 흑자를 전환했습니다. 또 저는 했습니다. 세계 어느 조선소가 선주들한테 근데 나는 거꾸로 미포조선에 가서 행과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우리가 왜 선주를 못 정하느냐. 선주들은 전부 다 어디 가서 차터를 와서 우리한테 배를 짓는데 우리 거꾸로 차터에 있는 사람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가 선주를 정하자. 그래서 내가 친분이 있는 프랑스에 있는 토탈의 정유회사를 찾아갑니다. 그 회사에 가서 나는 피시스만 짓는데 당신네들이 피시선이 언제 필요하냐. 델리버리 맞춰주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스펙 다 맞춰주겠다. 그 대신 우리가 선주를 정하게끔 해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조선소가 선주를 정하는 유일한 조선소가 현대미포조선소였습니다. 그거를 정했습니다. 정했다는 것보다 저는 정주영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했는 겁니다. 여러분도 멘토를 만드십시오. 여러분도 뭘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앉아서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때 현장을 보고 생각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좀 그거 하지만은 토일렛에 앉아서 생각이 잘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생각 잘 나는 곳에 여러분이 생각을 더 깊숙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정주 시대는 3차 산업시대의 혁명시대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삽니다. 4차 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1차 산업이라는 것이 1670년도에 1차 산업혁명, 1870년도에 2차 산업혁명, 미국에서 전쟁이 때 3차 산업혁명은 통신에 대한 1970년도, 4차 산업은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시작이 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가 가장 앞서고 있겠죠. 그러한 산업이 변화되는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산업의 살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이런 데서 반도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반도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설계하는 데가 팜리스라고 늘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팜리스가 중국이라는 나라에는 3,00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팜리스의 회사가 150개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500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 500개를 만들려고 그러면 삼성전자와 팜리스의 중소기업하고가 유대관계가 잘해서 파트너 형태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51%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거는 세계 점유율이 51%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3%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회사의 반도체 회사 지금 많이 밀리지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지금 만들어서 시스템 반도체를 뭐 5년 후에 대만의 회사를 뛰어넘겠다라고 이재용 회장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기업가 정신. 그런 팜리스 회사를 만들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학부에서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석사 과정, 박사 만들어야 되지요. 이런 것들이 교육이 베이스가 깔려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대통령이 학교에다가 뭐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정원제 이거 다 없애버리고 반도체만큼은 관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현재 대통령이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데서는 이 반도체를 만들려 그러면요,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해줍니다. 중국 100% 지원해 줍니다. 우리나라는요, 대기업, 중소기업 좀 나눠가지고 지원 금액도 다 다르고 조금 올랐는데, 그걸 타내려고 그러면요, 쩍쩍거리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는 대통령이 정하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주춤하게 있어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만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국가에 있는 지도자부터 그 다음에 기업하는 기업가들이 기업 정신이 투철을 해야 됩니다. 그 투철을 할 상태, 지금은 우리나라가 GDP가 1.7조밖에 되질 않습니다. 미국은 25조입니다. 그런데 25조를 팬데믹 사태가 시작하는 2000년도 4월에서부터 4월 달까지 20일에 2조억 불을 미국에 쏟아붓습니다. 현재까지 팬데믹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미국에 쏟아붓는 총 금액은 17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년 해봐야 1.7조 하는데 미국은 팬데믹 사태에 국민한테 뿌리는 돈이 16조억 불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희청희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달러에 대한 것이 조금 강화하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리를 오르니까 달러 약세가 돼 있던 것이 전부 다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또 수입과 수출과 수입이 언밸런스가 되는 저개발 국가는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돈이 엄청나게 팬데믹 사태에다 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 국가의 부채가 최고로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가계부채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엄마가 예를 들면 부도 나기 직전에 돈을 빌려가지고 쓰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 국가는 국가의 부채,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생산성이 돌아오지 않는 돈은 국가에서 지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되돌아오는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퍼플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표가 한 장이다, 저 사람도 표 한 장이다, 표 하나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뭐를 할까? 국가가 망해도 돈벌이 대한민국이 무슨 뭐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뭐 제대로 돼 있는가? 뭐가 됩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196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근근히 현재의 대한민국이 세계 11위, 12위까지 올라와 있는 경제대국.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정치하는 사람 모두 다, 기업하는 사람가 국가의 부의 원칙은 산업에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산업을 발전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1시간 동안에 두세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내가 미래에 적어도 20년 안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굵직굵직한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밖에 서 있는데 나는 처음 보는 교수지만은 학생들이 와서 전부 다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신이라는 거가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저분이 오늘 이 특강하시는 교수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저한테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4D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이 시대는 과거의 1, 2, 3차는 다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했지만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은 더 앞지르고 있습니다. 현재를 느끼면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한 혼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변화되는 거에 여러분이 적응을 하고, 여러분은 통상대학인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친구는 공과대학에 있는 친구 더 가깝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술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소통을 자주 하십시오. 그래서 미래는 여러분이 혼자가 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공유한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내 혼자만이 살 수 있는 시대로 만들면 그거는 일본과 같이 됩니다. 일본은요, 저거 나라만 합니다. 반도체 만들어내는 기계를 미국에서 수입을 하면요, 그거를 일본은 아주 효율적으로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다른 나라에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공유를 하지 않는 나라는 기업은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라는 데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정부에서 4.0 인더스트리라는 걸 깃발을 내세우고 갖고 독일의 그 큰 나라의 모든 공장을 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4차 산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깃발을 만들고 우리나라 전체가 한 사람이 노는 것이 아니라 전원이 공유를 해서 라이브러리가 구축이 돼서 더 발전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시간 동안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